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발표한 액수는 네. 그다음 장영자가 받은 어음의 총액이 네. 7,111억 원이라고 합니다. 7,111억. 예,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천억대라는 액수를 막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때는 억 단위라는 말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었거든요. 뭐 초봉 높다 하더라도 2, 30 그쵸. 되는 시기면 2, 30만 원 정도 되는 한 달에 시기면.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초고소득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프로야구가 처음에 생기고 2년 차 때 그 최고 금액이 누구였냐면 신인 금액이 김재박 그때 유격수 MBC 총무기 유격수였는데 1년 연봉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 액수였어요. 2,400만 원. 억 단위는 아저씨가 멀고. 예. 네. 근데 결국 이러면서 이제 공영토건이 결국은 이 회사가 다 망하는군요. 근데 공영토건은 결국 동아건설에 인수가 됐고요. 네. 일신제강은 동부제강에 결국 인수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제 제였다가 동아건설, 동부제강. 네. 이 정도 이름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네요. 일신제강이 모르는 이름이었는데. 결국 이제 요약을 하자면 대화산업이라는 그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차려놓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들, 이게 흑자부도예요. 아, 그게 또 아까 더 안타깝네요. 이 회사들이 경영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고 자금 사정이 이제 어려워진 건데 이때 이제 사채를 빌려주고 그 빌려준 사채에 2배가 넘는 견지러움을 받고 이거를 사채 시장에 할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낭비하고 주식 투자한 거죠. 주식도 그 내부 사정들 다 파악해서 주식을 했댔는데도 잘 안 됐나 봐요. 뭐 그래도 실패했나 봐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그런가요? 그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소스를 받아서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정말 같은 대기업인데도 영업부하고 뭐 기획부하고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서로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아요. 데이터가 다르군요. 그래서 82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외환관리법으로 구속이 돼요. 아니 갑자기 외환관리법이 왜 나오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7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이제 한 3년 전이죠. 이때 이제 암달러상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줌마들도 많았어요. 이게 아주 여자들은 하마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이 하마 아줌마로부터 이제 미화 40달러와 일화 800만 엔을 사들여서 자기네 집 캐비넷 안에 이제 감춰둔 혐의예요. 이건 사실 굉장히 작은 혐의인데 이것부터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뒤를 캐나간 거죠. 제일 확실한 거니까 이게. 그거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나게 된 거군요. 근데 5월 5일에 이미 구속이 됐는데 사실 발표는 이틀 늦게 5월 7일에 했어요. 근데 이미 5월 6일 날 주식시장을 열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돈 거죠. 장영자가 구속됐다. 그리고 실제로 7일 날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건이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전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증권가에서 루머가 돌았대요. 장영자라는 큰 손이 여기저기 기업들을 헤집고 다닌다.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롱건설을 인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롱에서도 인수를 정말로 팔까 계약이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인수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걸 운영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자기가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코롱건설을 인수해서 코롱건설에서 어음을 발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 구속이 좀 더 늦어지고 규모는 더 커졌죠. 어쨌든 그 장영자의 형부가 그러니까 그 아까 이순자 여사의 삼촌이죠. 이규광 씨가? 이규광 씨가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데 장영자의 형부가 되는 거죠. 형부가 광업진흥공사 사장이란 이 당시에 광업진흥공사 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기업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거 이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니냐, 뒤에서 이순자 여사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뭐 조흥은행장, 그 다음에 상업은행장, 그리고 뭐 공영토건 사장, 또 일신제강 회장 등 15명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이규광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의 삼촌마저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는 수사를 강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마 그때도 이규광까지 과연 구속을 할까 여기서 끊지 않겠냐 그랬는데 여론을 보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규광을 구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 관련 비리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구경을 구속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네. 허삼수하고 허화평의 역할이 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구경은 보호하자 이제 그 당시 정권에서. 근데 허삼수 허화평이 그렇게 되면 정권이 다 죽는다. 네. 그래서 결국 이구경까지 구속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허삼수 허화평이 밑보여가지고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네. 나중에 결국 이 사건으로. 결국은 이제 권력형까지 확대가 되고 네. 이거는 정경유착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권력형 비리인 거죠. 그 대통령 주변 근데 인물들에 대한 권력형 비리 그럼 권력이 직접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인 비리인데 어쨌든 주변 사람과 엮여져 있는 그렇죠. 권력을 내세웠을 그렇죠. 뿐이죠. 예. 호가의한 그런 근데 케이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고 뒤숭숭해지니까 이때 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내무부 장관에서 전부 다 장관들을 다 경질해요. 오. 그 다음에 여당의 주요 당직을 다 개편해요. 사무총장 그때 권정달 사무총장도 그때 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리고 이제 허화평하고 허삼수 이 두 사람이 친인척 배제를 강하게 주장을 했고 금융실명제 얘기를 여기서 꺼내죠. 금융실명제 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금융실명제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네네. 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때 이제 이게 처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어떤 선진화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렇죠. 해야죠? 어떤 네. 한 단계 업된 그런 방식의 거론이 이 이후로 처음 됐다. 이게 어떤 의의도 있겠네요. 장영자 여사께서 금융실명제의 밑거름이 됐죠. 본인이 구속이 되면서 네.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건가요? 본인 아니고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근데 또 정도고. 이 허삼수 네. 허화평이 두 사람 얘기는 이규광은 구속을 했지만 이게 사건의 뒤를 개운하게 다 밝힌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정도 해요. 선에서 네. 마무리 지는 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다시 뭐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정말로 완전히 다 밝힌 건지 아니면은 아니 뭐 반대로 뭔가 뒤에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건지는 아직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수사를 했던 거는 맞습니다. 네. 법정에서 모습이 더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판사가 네. 이제 죄를 인정하는 자 그러면 그랬는데 그 이철이 이게 남편이죠. 네네. 이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인정한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때 장영자는 아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러고 왜 나는 피해자요? 왜 피해자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했을 뿐이다. 경제란 돈의 흐름인 거고 나는 그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피해를 봤다. 왜 나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그게 논리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전에 있던 관행을 좀 본인이 깨서 더 사단을 냈을 것 같은데. 투자해서 손해를 받는. 그래서 그게 피해자. 저도 이거 어렸을 때였는데 기억이 나요. 거기서 장영자가 재판장님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막 반박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는 사진들이 나오고 그 신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근데 저기 물론 이철희 씨까지 법정에 섰지만 실제로 이 작업들을 다 한 게 장영자 씨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정말 주범은 잘못을 안 했다고 우기고 있고. 네. 실제로 형량도 그래서 이제 저기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일단은 형량은 같았는데 네네. 가석방이 이철이가 먼저 되고 네. 징역 15년. 15년? 네. 그 당시에 경제범죄로서는 이게 법정 최고형이에요. 당시에 네. 당시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뭐 200년, 300년 네, 이런 거 그거 없죠. 네. 근데 이제 15년을 받았고 이철이가 먼저 가석방이 되고 장영자는 복역 10년 만인 1992년 3월에 가석방이 되죠. 네. 먼저 이제 가석방이 된 이철이 씨가 금방 됐어요, 가석방이. 네. 그러고 나서 장영자를 옥바라지 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신문에서 나와요. 그래요? 네. 그거 왜 그러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눈물겨울 정도로 그 고령, 사실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많고 감옥까지 갔다 왔고 결혼할 당시가 이미 50, 환갑이 다 되는 나이였잖아요. 네, 거기다가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권력도 다 놓치고 네. 건강도 상당히 악화되고 많이 늙어서 머리가 희끗해졌는데도 정말 헌신적으로 장영자를 옥바라지. 그런 거 보면은 이 이철이라는 사람은 뭐 물론 뭐 유정의 국회의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긴 하지만 이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이 수뇌부 하나만큼은 그러네요. 네,
그 상대적으로 장영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어쨌든 본인은 벌써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그렇고. 결혼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이철희 씨도 근데 첫 결혼은 아니에요. 네. 먼저 첫 번째 부인은 네, 아마 네. 사별했던가? 제가 알기로는 사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을 92년에 이제 받아요, 장영자가. 2년 후에 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됩니다. 또 사기요? 네. 또 사기? 가석방인데 사기를 해서 다시 피소가 되면은 이게 가중이 되지 않나요? 가중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는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30억 원, 예금 30억 원을 이제,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가 예금을 할 때 수표를 이제 예금을 네. 하는데 그 장영자가 대신 그걸 예금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중간에 그 예, 배달 사업과 근데 비슷하게 그렇죠. 쳐버린 거군요. 뒤에 사인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안 한 거를 그냥 받아주는데 장영자가 다른 통장에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이 내용이 자세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그야말로 사기네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네요. 아까 그 어음 사기에 그건 또 비해서는 다른 거죠. 좀 질이 이거 떨어지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가로채는 거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1군 선수 생활하다가 2군으로 좀 내려온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5년을 받아가지고 징역 5년을 받으니까 이제 가석방 상태니까 네네. 남아있는 형기 5년을 또 포함해서 있죠. 예. 10년을 복역을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만기 출소를 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만기 출소를 하죠. 예. 아니다. 특사가 있군요. 예, 만기 출소 안 하고 98년도 광복절 특사로 나오죠. 이쯤 되면은 이제 조용히 살만한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장영자는 불굴의 의지력을 가진 여인이었죠. 이번엔 어떤 사고를 치나요? 이번에는 이제 국권 화폐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데. 국권 화폐? 국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화폐 개혁하면 다시 새로운 거 신분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94년 이전까지는 네. 화폐에 이게 이 가운데 이렇게 금색 선이 네네네. 없었어요. 그쵸. 지금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위조반주. 있죠.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권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네. 비자금을 10,000원짜리 네. 이 국권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치를 못한다. 너무 많아서. 시중에서 10,000원 쓰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대량의 금액은 쓰질 못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신권 화폐 21억이랑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런 김현철 씨 건데 관련이 전혀 없죠. 본인이 자기가 김현철 씨 거로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좀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걸 믿는 것도 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장영자 그 첫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리 사기 저 정도로 치면은 뒤에 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여전히 누가 봐준다. 그리고 역시 저런 정도 한번 일을 해본 사람이나 정치권 비자금을 관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 확증 편향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말재주가 대단했나 봐요. 사람 홀리는 재주가 나이가 들어도. 근데 사람이 한 번 믿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증거나 다른 판단을 다 무시하게 되죠. 네, 그렇죠. 자기가 하나 믿은 걸 계속 쫓아가요. 이거는 전쟁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신권화폐를 주죠. 물론 한 번에 21억을 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얼마를 주고 하나 받은 다음에 국권화폐가 지가 어딨어? 없죠. 그렇죠. 네, 그냥 받고 끝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재주가 참 다시 구속이 돼요.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까 98년도 광복절 특사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00년에 다시 구속이 돼요. 그 다음에 5년형을 선고받아서 2015년에 속방이 됩니다. 여기쯤 되면 끝날 줄 알았죠. 또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의 의지력은 아니 의지력도 의지력이지만 이렇게 계속 요즘에 저기처럼 비슷하네요. 이렇게 전화 사기 치는 것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거 대단하네. 외길 인생 장인 정신 있잖아요. 거기 장인정신이에요. 장인선이 화내시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 하나만. 꿋꿋이 어떻게 근데 이렇게도 딸려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사실 이제 2014년에 이철희 씨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석방에 대해서 나온 건 2015년인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이런 거죠. 남편 명의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장영자가 굉장히 뭐 불교 사찰도 많이 사찰 건설하는데 돈도 많이 희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 돈을 많이 기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 명의로 자기도 나이도 듣고 하니까 또 돌아가신 남편 명의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 근데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 이름으로 자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상속받으려면은 일단 좀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 법적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3억 6천만 원. 액수가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네, 이제는 뭐 몇천 원 단위더니 그렇죠. 이제는 뭐 2군 프로야구 뭐 1군, 2군 액수가 좀 하다가 많이 줄긴 하는데 동네 야구까지 내려간 거죠. 와, 네, 3억 6천. 몇 번째예요 이게 도대체? 푼돈 사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나이에다가 무슨 사업한다고 거기다가 투자할 계획이다 사람들한테 또 1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그 결국 숙박비로 사용을 자기 했습니다. 생활비 하려고 다 예. 그냥 중간에 다 뜯었군요.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처음에 그 수천억 대에서 뭐 3억 6천, 1억 그야말로 6천, 사기 잡범이 됐군요. 그리고 징역 4년을 받아서 아직 복역 중입니다. 아마 나와서 또 여주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된다면, 네, 몸이 허락된다면 다시 한번 뭔가를 하질 않을까. 대단합니다. 네, 이번엔 어디 찜질방에서 아줌마들 대상으로 뭐 몇 천만 원이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네. 알까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라서 알까? 글쎄요.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그 집념이면은 이런 의지력이면은 한 건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여러 번 그다음에 이제 그 점점점 이렇게 그냥 그 시시한 잡범 수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해서 노련미가 있으니까 또 뭔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어디 다단계라도 들어가서 뭐 물건이라도 팔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지만 이분은 참 저는 그 일관성에 대해서만큼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기로 점철되는 인생인데 그로 계속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계속 옆에 있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결국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나마 이제 금융이나 어떤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좀 이제 발전을 했다는 부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을 해도 항상 저는 이 금융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물론 훨씬 크죠 금융이라는 게 근데 그 금융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안 좋은 쪽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있을 거고 지금도 뭐 최근에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때 아마 강남에 한 30평대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강남의 아파트를 또 이제 몇십 채를 몇백 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죠. 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더군다나 이거를 한 팀이 아니라 혼자가 했다라는 점에서. 남자는 항상 예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주 오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